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지 보수 문제 중에서 이 레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유산. 그래서 우리 선배 개발자들이 이전에 개발되었지만은 여전히 그 유용한 시스템, 이거를 우리가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현대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언어와 기법으로 개발돼요. 그래서 특별히 뭐 지금은 안 쓰지만은 포트란이나 코볼 같은 또 7, 80년대 언어로 개발한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메인 프레임 같은 오래된 하드웨어에서 동작한다. 또 기업의 오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연동되어 있다. 다 맞는 말이겠죠. 틀린 말이 네 번째. 조상의 유산과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는 뭐, 이것도 비용이 비싸지면 새로 재개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리팩토링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보면은 여기에 디파짓도 있고 또 펜션도 있는데 봤더니만은 여러 가지 피리어드 레이트 머니, 여기도 피리어드 레이트 머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속성이나 오퍼레이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따로 중복된 것들을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하지 말고 이렇게 공통된 것들을 피리어드, 그다음에 레이트, 머니 이런 것들을 상위 클래스로 이렇게 전부 다 옮겨 놓고 하위 클래스는 자기와 관련된 것만, 자기의 그 유니크한 것들만 이렇게 갖도록 하면 코드가 훨씬 이렇게 구조화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사용되는 리팩토링 기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들을 자바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상위 클래스, 이걸 영어로 우리가 슈퍼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그죠? 각각 서브 클래스들 중에서 공통된 것들을 끌어서 위로 올리는, 어, 그냥 클래스 추출을 넘어서, 그냥 클래스도 맞겠지만은, 슈퍼 클래스 추출이라고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특히 또 그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서 요것도 우리가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이렇게 우리가 자바로 코딩할 수가 있는데, 오늘 뭐 특강 듣는 친구들 대부분 다 컴퓨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의 차이점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클래스는 그거에 대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거고, 앱스트랙트를 붙이게 되면 추상 클래스는 그거에 대한 그 객체가 그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들, 그런 거를 우리가 추상 클래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 추출은 그죠? 메소드 추출 같은 리팩토링을 적용했을 때 올바른 것들은 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 번째는 코드 내에 중복된 로직을 제거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클래스를 상속받아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메소드 추출에 가장 적합한 것들은 두 번째네요, 그죠? 코드 내에 중복된 로직을 제거해서 그렇게 가독성을 높일 때 메소드 추출 같은 리팩토링이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오른쪽에 예를 들면 if문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 i와 그 min을 이렇게 할 때까지 두 개 이런 거를 그죠? 수합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두 개의 숫자를 서로 이렇게 맞바꾸고 할 때 이런 것들 코드를 여기저기 막 이렇게 중복해서 두지 말고 이걸 하나의 메소드를 이렇게 어, 수압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호출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리팩토링이
메소드 추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팩토링은 어떤 유지 보수와 가장 관련이 높은가? 아까 우리 네 가지 수정 유지냐, 적응 유지냐, 완전 유지냐, 또는 이제 지금은 뭐 버그나 이런 게 없지만은 후 일을 위해서 다음 일을 위해서 코드를 재정비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리팩토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예방적 차원의 유지 보수다. 그래서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예방적 리팩토링이고. 그래서 우리 이 컴퓨터 공학에서 또 리팩토링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될 역량이라서 마틴 파울러가 쓴 리팩토링 책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꼭 시간 나면 공부해 보세요. 다음 리팩토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예방 유지 보수 활동이다. 이거 이제 우리 방금 맞는 말이네요. 그죠? 프로그램 코드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죠? 그래서 왜 개선하나요? 왜 개선하나요? 우리 보통 코드 스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코드 스멜. 이거 뭐냐면 악취라고 하나요? 코드 악취. 어, 그래서 이런 그 코드 스멜을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선하고 그래서 미래에 발생되는 활동을 미리 줄이는 거다. 다 맞는 말인데 리팩토링은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이건 아까 완전 유지 보수잖아요. 퍼펙티브 메인터넌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할 때 어떻게 서비스하는 게 좋을 건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체 구축해서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 돈 내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임대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거를 잘 여러분이 그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클라우드 중에서는 사스나 파스나 아이아스와 같은 그 세 가지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어서 한번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사스를 도입한다. 사스를 도입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할 때 그냥 자체 구축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세 가지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보시오.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은 첫째, 그죠? 내가 다 서버까지 구축하면 유지 보수 운영하는데 되게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 부담을 그냥 일정 비용 내고 하니까는 되게 감소가 된다. 그다음에 어디서든지 365일 24시간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초기에 구축 비용이 되게 절감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스 도입의 세 가지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봅시다. 그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우리가 어떤 컴퓨팅 자원들이 필요하냐면 우선 네트워크 필요하죠. 스토리지 필요하죠. 서버 필요하죠. 가상화, 운영 체제, 미들웨어, 또 런타임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데이터, 또 실제로 돌아가는 응용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필요한 자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거를 다 내가 모든 거를 다 돈 내고 그게 구축을 해서 쓰느냐 아니면 빌려서 쓸까? 그래서 빌리는데 어디까지 빌릴 거냐? 어디까지 빌려서 쓸 거냐? 어디까지냐를 통해서 사스냐, 파스냐, 아이아스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를 예를 들면은 다 자체 구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필요한 9가지를 그죠? 전부 다 빌려서 쓰면은 그런 것들이 사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플랫폼만 빌려서 쓰면 우리가 파스가 되어지는 거고 인프라스트럭처만 빌려서 쓰면 이건 아이아스가 되어지는데 요 세 가지
사스랑, 사스랑, 파스랑, 아이아스를 잘, 여러분, 요 세 가지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피자랑 같이 한번 연관 지어서 해봅시다. 집에서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 해갖고, 예를 들면은 집에다가 오븐부터 전자레인지부터 뭐 모든 거를 다 집에다가 구축할 수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홈메이드잖아요. 한 달에 뭐 몇 번 먹는다고 이렇게 다 자체 구축해요. 그래서 우선 피자 먹을 때 더 간편하게 하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 주고 하는 거. 첫째 뭐가 있냐면 그 사스와 같이 그냥 외식하는 게 있잖아요. 외식. 피자집에 가서 외식하면 피자집에 있는 거 다 테이블부터 전기 오븐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외식할 수도 있고 조금 아끼려면 뭘 할 수가 있냐요. 파스와 같이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배달시켜서 이거는 다 피자집에서 하지만은 테이블이나 의자 뭐 음료 같은 거는 내가 집에서 챙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거 더 줄이려면 돈을 더 줄이려면 뭐냐면 냉동 피자 사갖고 와서 집에서 베이크하면 되잖아. 아니면 반죽만 있는 거 갖고 와서 집에서 내가 베이크해서 먹으면 되는 거, 그런 개념이. 그래서 외식, 사스, 그 다음에 배달, 파스,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구워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아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차이점 잘 여러분이 꼭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나 구글 드라이브는 이거 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어떤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내 지금 데스크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그냥 인터넷 통해서 다 통째로 다 쓰고 있으니까는 마치 그 피자집에 가서 외식하는 거와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전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 이게 좀 적어서 안 보이는데 확대해 볼게요. 이 사스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학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때 물론 사스로 하면 좋기는 하지만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우리 여러분들의 성적 정보, 개인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인터넷 업체가 잘 보관해 주게 있겠지만은 이게 뚫려버리면은 이게 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니까는 사스가 또 만능은 아닐 수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는 그래도 우리 사이트에 두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탓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거를 가지고 서비스해야 될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A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체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게 좋은지, 사스로 하는 건지, 파스로, 아이아스로 하는 건지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고르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 오픈 소스라고 다 공짜가 다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선스 정책을 잘 이해하고 써야지 나중에 시비가 또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GPL 또 이거의 그 또 약화 버전인 레서 GPL, MIT 또 뭐 BSD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오픈 소스 중에서 그 너가 그 오픈 소스를 썼기 때문에 너가 만든 것도 오픈해야 된다. 2차 저작물도 2차 저작물도 내 거를 가지고 너가 만든 2차 저작물 너 거도 소스를 공개해라. 그래서 무료로 써서 너 만들었으니까 너도 오픈해라. 이런 라이센스는 뭐가 되냐면 상호 라이선스라고 해갖고 이런 것들은 그죠. 그 중에서 이제 GPL 라이선스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봤더니만은 뭐 MIT 라이선스, GPL 라이선스 이런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라이센스마다 어떤 그 제약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다 잘 정리를 하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프로젝트 일정이 주어졌을 때, 이 프로젝트가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최단 완료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요거를 계산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CPM 방법이라고 해서 요 CP가 뭐냐면 이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다 그래갖고 CPM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런 최단 완료 시간을 계산하는 그리고 이 최대한 완료 시간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계 경로, 크리티컬 패스를 구해 보시오. 이런 문제 한번 계산 문제니까는 또 이런 것들도 출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오늘 문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있다 해봅시다. 어떤 작업이 A부터 B, C, D, E, F, G, H 9개의 작업이 있다 해봅시다. 9개의 작업이 있고 이 작업마다 어떤 게 끝나야지 이 작업이 시작되는 의존도도 있다 해봅시다. A는 의존도가 없으니까는 A는 언제든지 바로 시작할 수가 있고 B도 의존도가 없으니까 B도 언제든지 바로 시작할 수가 있지만 C는 C라는 작업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다 끝나야 돼.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여기가 두 개가 다 끝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로 그래 보면 A도 끝나고 B도 끝나고 다 끝나야지 C가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작업들마다 이렇게 의존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존도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C라는 작업은 A라는 작업과 B가 이렇게 둘 다 끝나야지 얘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방향 그래프로 표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각 시간마다 이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데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A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일이에요. B는 10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 작업에 걸리는 일수를 8, 10 이렇게 다 적어놨다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업표가 주어지면은 이거를 이렇게 방향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단 완료 시간을 한번 구해 보는데 여러분 요것만 잘 유념하면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다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C라는 작업은 A가 끝나야 A와 B가 다 끝나야 C가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딱 시작을 해서 그러면 C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은 언젠가요? C라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은 뭐냐면 보세요. A는 8일 만에 끝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B가 끝나려면 10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10일이 경과되어야지 시작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서 한번 같이 최단 완료 시간을 풀어볼게요. C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은 A가 8일이니까는 기다리고 B가 10일이니까는 기다렸다가 10일이 되어야지 비로소 C가 시작할 수 있고 D는 어떻게 되나요? D는 8일 끝나면 바로 얘는 D를 시작할 수 있나요? E는 10일 지나면 바로 E가 시작될 수가 있나요? F 봅시다. F는 C와 D가 끝나야 되니까는 F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예요? 며칠 지나야지 F 작업을 시작할 수 있냐면 보면은 C가 끝나고 여기 도착하는 게 18일이고
D 맞추고 나오는 게 17일이니까는 F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18일이 되어야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17일 지나더라도 하루 더 기다렸다가 이쪽 C 작업까지 끝나야지 비로소 F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G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G는. 이렇게 오면은 17일 지난 다음에 시작할 수가 있고, 이때도 15일이니까는 G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17일이 지나야지 시작할 수가 있네요. 17일. 그 다음에 H는 어떻게 되나요? H는 언제 시작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오면은 이제 20일이 걸리고 이쪽 올라오면 19일이 걸리니까는 H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21일인 거죠. 21일. 그 다음에 I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 오면 12, 15일 이렇게 타고 오면 21일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I가 끝나는 날은 24일 되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해서 그냥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해서 가장 빨리 끝나는 날은 I는 24하고 H가 완료할 수 있는 것은 25일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가 가장 빨리 완료되는 최단 완료 시간은 며칠이겠어요? 이거는 그죠? 24일이 끝나더라도 이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25일이 가장 빠른 최단 완료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25시간, 이 25를 형성하는 그 경로가 뭐가 있나? 얘였죠. H는 F로부터 왔고, F는 C로부터 왔고, C는 B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굵게 쓴 요 경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트에 많은 경로가 있지만은 그 경로들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패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크리티컬 패스예요? 이 경로에서 하루라도 지체가 되면은 전체 프로젝트의 딜레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 경로는 지체 없이 다 수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경로상에 있는 작업에서 그냥 지체는 곧 전체 프로젝트의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굉장히 관리해야 될 그런 그 작업 경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에서도 가장 어, 전문가, 역량 있는 그런 그 팀원들을 요 경로에 있는 작업에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서 특별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되는 경로다.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많이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요 최단의 굉장히 그 숄티스트 패스처럼 이거에서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런 경우 방금 여기서 A에서 B가 있는데 얘는 8일 끝나고 얘는 10일 끝나는데 C가 시작하는 최단 시간이 며칠이냐 그러면 다 대부분 8일 아니에요 물어본다. 그런데 요때 요게 B까지 끝나야지 C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C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은 10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C가 결혼이라고 해봅시다. 결혼. 결혼하려면 뭐예요? A. 신부를 구해야 되잖아요. 신부만 있으면 결혼 안 해요. 요새 결혼은 예식장 잡기가 어렵잖아요. B를 예식장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예식장 잡는데 10달 걸렸다고 보고, 신부를 구하는 데는 그래도 운 좋게 8달 걸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가장 결혼 빨리 할 수 있는 날은 뭐냐면 10달 후에나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식장과 신부가 둘 다가 있어야지 이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프로젝트 최단 완료 시간 그렇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특히
이제 또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다 손으로 할 수 없고 도구들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도구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UML 다이아그램들을 또 잘 그려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또 물어보고 있고, 특히 이거는 이제 또 실습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어서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주사위 게임 하는 건데요. 그 문제는 이래요. 어떤 그 게이머가,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이렇게 한 번 던지고 또 두 번,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두 번을 던져서 그 눈의 합이 7이 나오면 이기는 거고, 그 다른 숫자가 나오면 지는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드는데, UML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먼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들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액터로는 플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의 이용 사례. 요게 이제 그 시스템의 바운더리예요. 이게 시스템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경계선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개발할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범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 기능은 플레이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자, 이런 이 외부에 있는 액터가 내가 이제 개발할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구조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스트럭처 관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레이어가 있고 다이라는 게 이제 명사로는 주사위가 되어 지금 주사위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시스템 클래스 그런 같은 다이스 게임 같은 이런 이제 클래스가 필요해서 요 안에 두 개의 다이 객체가 주사위가 있어서 그죠? 주사위를 한 번 한 번씩 던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이 플레이어는 이름이 있고 얘는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데 그 타입이 이제 불리언으로 해서 이겼냐 졌냐 윈했냐 루즈했느냐 이걸 이제 나타낸다고 한번 해보고 주사위에는 주사위를 굴리는 롤 그다음에 눈금이 뭔지 get face value를 리턴해주는 이런 오퍼레이션들 그래서 클래스 이름 어트리뷰트 오퍼레이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그죠 플레이 게임을 이제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 리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 객체들이 어떻게 주고받아야지 이렇게 그 액터가 게임을 할 수 있는지 그 실현을 보통 이렇게 시퀀스 다이아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면 그저 다이스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너 게임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게 되면 플레이어는 첫 번째 그 주사위에게다가 굴려라. 그다음에 값이 얼마냐? 두 번째 굴러기도 너도 굴려봐라. 값이 얼마이나?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뭘 리턴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행위를 나타내는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 구조를 나타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이용사를 나타내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이제 그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탑시에서 물어봐서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 그 여러분 탑시에서 사용할 그런 도구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그 아까 그 우리 탑시 사이트에 가서 한번 이렇게 UML 연습하기에서 여러분들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에, 예,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탑시 사이트에 가서 UML 연습하기에 보면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 탭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예, 그럼 이런 아마 제 이렇게 에디터가 어, 어, 뜰 것 같은데 한번 아까 우리 주사위 게임 유즈 케이스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액터라고 있는 거 그죠? 갖다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액터가 나오네요, 그죠?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는 타원형이니까는 이것도 갖다가 끌고 나오면 유즈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스템에 바운더리가 필요하네요, 그죠? 바운더리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너 이번에 요 바운더리 내에 있는 것만 개발할 거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액터랑 지금 유즈 케이스는 그냥 선,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클릭해서 액터에서 액터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마 그린 색깔이 들면 이게 그 셀렉트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액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어, 그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어 하고 이게 왜 생겼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도 이것도 이름이 뭐였나요? 아까 플레이 게임이었나요? 플레이 게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법례를 보면 다양한 게 있는데 그죠? 우리 아까 뭐가 있었나요? 뭐 이런 인클루드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언제 쓴다 그랬나요? 이쪽 유즈 케이스가 이쪽 유즈 케이스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액터가 액터가 이 유즈 케이스를 만약에 이용해서 이제 뭔가 상호작용 주고받고 뭘 할 때 이 유즈 케이스는 반드시 얘를 또 이쪽에 있는 걸 서브루틴 부른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한글도 되나 모르겠네요. 회원 등록, 회원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 유즈 케이스는 뭐냐게 만약에 뭐 로그인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근데 로그인들은 비밀번호 확인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군데서 하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로그인 확인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액터가 회원 등록을 하면 이제 반드시 로그인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서브루틴으로 쓸 때 이런 인클루드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다 그려낼 수 있겠죠? 예. 이번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아마 어, 내가 출제를 한다 그러면은 제일 어, 많이 쓸 게 이게 아마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클래스 이렇게 갖다가 끌고 오게 되면 그죠? 크게 이제 이게 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앞에 클래스 이름, 가운데는 필드 또는 어트리뷰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메소드가 있네요. 그죠? 아까 플레이어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 주사위 위에 플레이어가 있는데 플레이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의 어트리뷰트는 뭐였나요? 어트리뷰트는 프라이빗, 프라이빗이니까는 거죠. 이거를 UML로 하면은 마이너스로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하고 필드명이 필드명이 네임이고 그죠? 네임이고 이거의 그 타입은 스트링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자바랑은 거꾸로 자바는 타입 그다음에 변수 이름이지만 얘는 먼저 이름 그다음에 타입 이렇게 나가면 되어지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은 뭐가 있나요? 아까 퍼블릭 불리언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얘도 이렇게 메소드 이름이 아까 플레이라고 있어서 하고 얘는 입력 아규먼트는 없고 대신에 리턴이 이겼나 졌나 나타내는 불리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리언 리턴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어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방금 이렇게 했는데 컨트롤 Z도 잘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이거는 지금 플레이어에서 이건 안 쓰니까는 뭐 삭제하면 딜리트 키를 치면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세 가지 중에서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네요. 이래놓고 한번 우리 저것도 한번 해봅시다. 주사위. 아까 우리 주사위는 이름이 다이였네요, 다이. 얘도, 얘는 뭐가 있냐면, 프라이빗으로, 그죠? 주사위의 눈금, 페이스 밸류라고 했나요? 아까? 페이스 밸류. 이게 뭐였냐? 근데 이게 타입이 뭐였냐면은, 얘는 뭐야? 인테저겠죠, 그죠? 인테저로 이런 식으로 해요. 타입을 정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메소드가 두 개가 있었네요, 그죠? 메소드가 뭐가 있었나요? 주사위를 굴린다, 롤 하는 거 있었죠, 그죠? 롤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퍼블릭인데, 얘는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얘는 리턴하는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죠? 타입이 뭐였냐면 얘는 보이드였네, 보이드. 리턴 타입이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 퍼블릭이라서 플러스 해주고 주사위에 지금 값이 얼마인지를 리턴해주는 그 get face value가 있었네요, 그죠? 이거는 그 메소드 이름이 get face value가 되어 있고 이것도 입력 아규먼트 넣고 리턴되는 것이 뭐냐면 주사위 넣으니까 얘도 뭐냐면 인테저겠죠, 그죠? 인테 정수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클래스의 이름, 속성, 오퍼레이션을 두고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이게 아까 뭐였나 UML에서 에그리게이션. 얘는 아까 뭐였나요? 얘는 컴포지션. 그다음에 또 일반화가 뭐가 있나? 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렇게 네 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플레이어와 다이는 이 중에서 뭐예요? 뭐 게이머가 필요할 때 뭐 게임할 때 주사위를 사용할 때는 관계가 있는 거고 게임 안 하면 관계가 끊어지니까는 얘는 가장 알맞은 것이 어소시에이션이 되어지겠죠. 어소시에이션 해갖고 오른쪽 왼쪽 클래스에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그림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까지 연결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 어소시에이션에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이 있으니까는 이걸, 지금 어소시에이션을 더블 클릭하니까 텍스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는 이거를 이제 그 주사위를 던지는 관계, 롤즈다.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 거고.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어, 이 클래스 다이아그램에, 밑에는 하지 않을게요. 다이스 게임도 하나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우리 아까 PPT로 이렇게 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jobs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걸 만들 때 관계들을 어소시에이션을 할 거냐, 에그리게이션을 할 거냐, 컴포지션을 할 거냐,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거냐, 그 관계를 잘 설정해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잘 그릴 수 여러분들 다 있겠죠? 예. 또 하나, 음,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또 보면은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은 이 유즈 케이스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누가 있느냐, 걔네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구조 관점이었다면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들은 그 유즈 케이스를 그 리얼라이제이션 하는데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그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 동적인 그런 그 행위를 나타내는 거라서 얘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브젝트에 라이프 라인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두 개, 아까 네 개가 있었나요? 세 개, 네 개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다이스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가 그 객체 앞에는 반드시 콜론을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거는 요 콜론의 왼쪽이 객체 이름인데 여기서 객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얘는 무명의 객체, 그래서 어노니모스 객체로 해서 콜론 앞에다가는 이름을 안 주고 반드시 이 콜론 뒤에는 그 객체가 속하는 클래스 이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은 없지만 다이스케임 객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도 여기에 어,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스 게임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면 그죠?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야 플레이어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뭘 보내냐면 야 너 플레이 해봐. 너 플레이 메소드 해. 이렇게 이제 얘 보내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는 받아서 이 오브젝트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주사위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이라고 하는 거를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오브젝트 이름이 얘는 D1이다. 이렇게 주고 싶으면 왼쪽에다가 객체 이름을 이렇게 주면 돼요. D1. 이거는 주사위 객체인데 이름은 D1이다. 얘도 클래스 이름은 다인데 얘는 객체 이름이 D2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가 얘를 이제 가지고 뭘 하나요? 첫 번째 객체에다가, 야, 너 주사위를 굴려봐. 롤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렸는데, 너 값이 뭐야? 그래서 get face value를 호출해갖고 아마 이렇게 값이 오게 되면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턴을 해갖고도 뭐 이렇게, 그 해당 어떤 그 값을 리턴을 플레이어에게 주고 또 플레이어가 두 번째는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두 번째 객체에다가 너 주사위 또 이렇게 롤 해봐. 그리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얘가 이제 활성화될 때까지 끌어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get face valu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뭐 더 디테일하게 그리려면은 언젠가는 얘가 그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플레이어가 뭐 이쪽에다가 뭔가 이제 알려주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리턴 값 해갖고 이렇게 리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 유즈 케이스가 외부의 액터가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이 어떻게 리얼라이제이션 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과의 관계는 정적인 구조로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고 객체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리얼라이제이션 하는지는 이렇게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그림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그려낼 수가 있겠죠. 어, 그,
마지막 하나, 요와 같은 우리 한번 또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문제 풀다가 그, 렌트카 그 업무를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거 여러분 한번 생각나세요? 네 가지 큰 액티비티가 있었네요. 그죠? 차량을 조회해서 그 차량이 렌트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래서 하면은 렌트하고 아니면 예약을 걸어놓고, 그래서 예약을 완료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먼저 이거는 스타트 심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타트. 언젠가는 끝나야 되잖아요. 터미네이트.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들은 요런 게 있겠네요. 그죠?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냐면 하나, 아까 둘, 셋, 아까 네 개가 있었나요? 네 개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서 그 그래서 이게 플로우는 그죠?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네요.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활성화될 때까지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처음에 뭐냐면 그냥 내가 렌트 조회를 하는 거였잖아요. 렌트 조회라고 하는 액션을 수행을 하고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렌트 조회.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런 어떤 그 디시전이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아마 외부로 되는 툴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멘트 조회에서 이렇게 오거나 또는 멘트 조회에서 이렇게 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각각이 끝나면은 그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쁘진 않지만은 이렇게 하고 이제 터미네이트 한다 어떤 하나의 흐름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렌트가 만약에 이제 있으면 뭐가 됐나요? 렌트 조회에서 가능하면은 얘는 예약을 하고 아니야 차를 정말로 차량을 렌트하고 만약에 이제 그죠? 없다 내가 원하는 차가 없다 그러면 예약을 걸어놓고 그죠? 그다음에 어, 완료하는 뭐 이런 식으로 완료 작업 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액티비티 다이어램을 UML로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이트에 보면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건 아마 내일 우리 또 권준희 교수님 또 우리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시라서 또 특히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 ER 다이어그램들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만은 갑자기 시험에서 이 툴 쓰는 게 미리 연습을 안 하고 가면 좀 되게 당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시간 나면 이렇게 어려운 도구들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금방 아마 익숙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어떤 법례가 있는지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는 미리 한번 숙지하고 한두 번 연습하고 이렇게 시험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탑시 특강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땠나요? 좀 이렇게 오늘 첫 특강이 좀 도움이 됐나요? 좀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어땠는지 어떤 게 더 또 이렇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지 음, 그런 거 한번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 혹시 또 다음 내년이라도 준비할 때 여러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제 9시가 마지막 시간이라서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경기대학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탑짓을 보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그러는데 아, 그냥 이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그래서 뭐 사업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현재 나를 잘 측정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하는 도구로 이 탑짓을 좀 이렇게 간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은 잘하고 내가 어떤 부분은 좀 약하구나. 그걸 분석해서 또 그 부분을 더 이렇게 또 노력하고 보완해서 또 더 다음에 또 측정해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개발의 그런 좋은 기회로 이렇게 꼭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렇지만 시험을 본다 그러면 늘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근원인데, 어, 그러나 아까 우리 짧게 앞에 스트레스라는 영어를 STRESS를 아까 알파벳의 그 위치 순서대로 또 해석을 해보면은 스트레스가 또 100점도 될 수 있어서 독도 잘 또 다스리면 득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이거를 잘 통과하면 또 얻는 유익도 많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탑식 공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들어주시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좋은 그런 결과 있으세요.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